자,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능매상고 또는 잠재매상고라고 하죠. 우리 포텐셜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가능매상고, 우리는 또 이 잠재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선정된 이 대상 부지에 있어서의 가능매상고 추계하는 방법인데, 이 규모가 큰 점포에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비율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비율법. 자, 이 비율법은 우리가 15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던 방법입니다.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다. 비율법. 자, 비율법은 이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 이 신규 대상 점포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어디에서부터 찾아올 거냐? 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상권의 범위죠. 즉 가능 거래 지역을 이렇게 획정을 했어요. 획정을 하면은 이 점포에서, 대상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 얼마냐 추계를 하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또 추계를 해요. 그래서 이 가계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여러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데,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구해서 이 지역의 인구수를 곱해주면은 가능 매상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비율법입니다. 15회 시험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주어지고 이 방법 어떤 방법인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때 비율법이었죠. 자, 두 번째는 유추법. 유추법은 유사점포법, 유비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유추법은 유사점포법, 유비법인데, 여러분 이 신규 대상 점포 요거 갖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 내 다른 유사 점포를 가지고 이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고객과 시장을 분석하여 이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유추법, 말 그대로 유사 점포를 가지고 구한다고 해서 유사 점포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데이비드 허프 박사에서 나타나는 중력 모형인데, 자, 이 같은 동일 지역사회 내에는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각 점포에 있어서의 이론적 매상고, 자, 각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가 또 실제 이런 매상고가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항상 우리 뭐가 발생하죠?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정해주는 개수를 수정 이미지 개수라고 또 합니다. 이 수정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이 차이를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조정을 해주면서 우리 각 점포에 있어서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각 점포의 이론적 우리가 매상고를 결정해 주는 그 방법을 우리는 중력 모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문제집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 풀어볼 텐데, 중력 모형의 방법 하나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귀 모형이 있습니다. 자, 이 회귀 모형은 회귀 분석법인데, 자, 22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회귀 모형은, 자, 우리 다중 회귀 분석 모형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와이리꼬르는 다중 회귀 분석의 식을 하나 지금 적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중 회귀 분석의 모형의 식입니다. 이때 이 Y는 우리가 종속 변수, 이 영향을 받는 이 종속 변수인데, 뭐를 구하고자 하냐면 대상 점포입니다. 여러분 12회 시험에서는요, 이 대상 점포를 경쟁 점포로 출제한 거예요. 여러분 경쟁 점포가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12회 시험에 경쟁 점포로 출제를 해서요, 틀리신 분 많았어요. 이 대상 점포에 있어서의 이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X1, X2, Xn 이렇게 대상 점포에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이런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독립 변수죠. 그럼 대상 점포에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 뭐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경쟁 점포의 수, 접근성, 교통수단의 편리성, 매장 이미지 등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회귀 모형인데, 자, 이건 22회 시험 출제됐고 요 네 가지를 이용해서 또 12회 시험에 또 한 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은 이 규모가 큰 점포를 가지고 분석하고 규모가 작은 점포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체크 리스트를 많이 활용해요. 규모가 작은 점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사전적 예비 수단으로서 일종의 보조 자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게 되면요, 이 대상 부지, 대한 부지의 특성을 다 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의 106페이지에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06페이지에 공업지 입지 선정인데, 자, 이 공업지 입지 선정을 우리가 보면은 1909년, 자, 이 공업 입지도 또 최초의 이론이 또 중요하죠. 알프레드 뭐죠? 베버. 또 최초의 이론이니까 또 여러분이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은 좀 해둬야 되겠다.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은,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을 우리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해요.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은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1909년에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이론이죠. 자, 그래서 베버는 우리가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송비라든지 수송비, 노동비, 노동비는 인건비, 뭐 임금이 되겠죠. 그리고 집적, 여러분 어떤 한 지역의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인데 이 집적에 따른 이익 또는 우리가 집적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집적이익, 이 세 가지 요인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1909년 이 당시에 독일에서는 우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이 베버는 노동비나 집적이익보다는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겼어요.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는데 이 지문, 수송비를 가장 중시한 것은 또 13회 시험에 출제죠. 상품 판매의 중요성보다는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겼고요. 이 수송비는 또 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그 지문은 또 22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지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7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C,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 이 지문이 22회 시험에 출제가 된 지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노동비나 인건비와 같은 이 다른 생산 여건이겠죠. 자, 이 노동비, 인건비와 같은 이 다른 생산 여건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생산 여건이 일정,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일정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노동비나 집적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여건이 일정하다면, 자, 여러분이 108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뭐죠? 108페이지, 106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데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의 뭐가 되는지죠?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의 수송비, 수송비나 운송비나 같은 말이죠.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베버입니다.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이 뭐가 되는 지점, 최소화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관련해서
이 베버는 또 유명한 베버의 입지 이론에서 유명한 입지 삼각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베버의 입지 삼각형이 15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우리가 했었는데, 자, 베버는요, 우리가 입지 삼각형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정은 원료 산지는 두 개 있다고 가정해.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가 있고요,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 이렇게 원료 산지는 두 개가 있고요.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또 시장은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시장을 K라고 하면 하나만 있는데, 또 제품의 무게를 Z, 제품의 무게. 원재료의 무게 주어지고 제품 무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공장은 반드시 이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 해요. 그럼 이 공장 P, 이걸 공장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요거 A,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22에 출제된 게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중량이죠.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는데, 자, 그러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이 거리와 무게를 곱해준 A와 X를 곱해준 요걸 얘기했죠. 이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단위는 다 생략했어요. 킬로미터, 킬로미터당 통당 비용 이런 건 다 생략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이 거리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또 무게 Y를 곱해주면 돼. 그럼 요 두 가지를 더해주면요,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요거 뭐냐? M1,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재료 운송비라고 합니다. 원재료 운송비. 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을 하는데 이 C와 Z를 곱해줘요. 이것을 우리는 제품 운송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재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를 더해준 이게 바로 총 수송비죠. 그러면 이 수송비 또는 총 운송비가 뭐가 되는 지점? 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 자, 이 관련된 내용을 물었고요. 또 24회 시험은 또 베버의 공업 입지론한 전반적 내용을 물었죠. 여러분, 수송비는 뭐가 돼야 돼? 비용이니까 최소가 되는 지점. 또 노동비, 인건비도 최소가 되는 지점. 이건 직접 이익이니까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버의 이 내용을 우린 출제를 또 자주 합니다. 이 최초다 보니까 또 공업 입지 최초니까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베버의 이론을 비판하죠. 자, 이 베버의 이론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의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뇌쉬입니다. 그래서 뇌쉬는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하죠.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것은 수요가 뭐가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뇌쉬예요. 뇌쉬. 비판에서 나타났다.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다? 베버. 최초니까 최초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그래서 베버의 이론을 우선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108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원료 지수인데, 여러분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둘로 봐요. 뭐죠? 보편 원료. 보편 원료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물과 같이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제 국지 원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아요. 자, 베버는 원료를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원료 지수를 이렇게 정의해요. 이건 베버가 정의된 원료 지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면, 국지 원료, 편제
현재 원료, 이 국지 원료의 중량은 무게거든요. 이것을 제품의 우리가 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이걸 원료 지수인데, 자, 그러면 이 배번은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면은 현재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이때는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돼요. 왜? 시장에 입지하면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 이때는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원료 지향형, 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라고 하죠.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은 여러분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점점 줄어드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러분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점점 줄어든다. 여러분 석회석을 가공하면서 시멘트 포로 만들어서 기차로 운송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 대표적인 것은 시멘트 산업이 대표적이지. 시멘트 산업. 그리고 이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또 제품 수송비보다 원재료 수송비가 많이 드는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M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거든요. 그러면 원료 산지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까지 운송을 하게 되면요, 제품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지인 어리에 입지를 해야 된다. 시장의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인데, 여기에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맥주, 청량 음료 같은 산업, 그리고 보편 원료를 많이 활용하는 산업, 또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 제빵 산업이라든지, 또 중간재나 우리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원재료 운송비보다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드는 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입니다. 자, 그런데 M이 1이면은 편제 원료의 중량과 제품의 중량이 같으면요, 어느 수송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입지하든 관계없다. 이 조립 산업인 대표적인 항공기 산업은 대표적인 자유 입지형 산업이다. 수송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립 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산업이 있고, 또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이 있거든요. 여러분,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은요,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노동 집약적 산업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섬유, 의류, 신발인데, 요즘에 노동 집약적 산업 요거 말고도 많죠. 요게 외국으로 많이 이전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중국, 인도, 여기 30억 인구다 보니까 이쪽이 임금이 너무 저렴해요. 지금 우리 섬유는, 의류는 얼마나, 방글라데시잖아요.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 이제 가는데, 우리도 중국도 가는데, 중국도 이제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임금이 좀 올라가서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임금이 아직도 싸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돼요? 임금과 경쟁이 안 되는 쪽은 지금 많이 산업이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 요즘에 많이 어려운 거, 중국산 제품 때문에 어려운 게 조선이에요. 외국 수주 경쟁에서 상당히 문제 있고, 또 우리가 철도 산업이 또 문제 있어요. 철도, 전공 이런 관련된 이런 산업이 문제 있고, 또 뭐가 문제 있어요? 또 중국산에서 요즘 문제된 게 또 스마트폰. 요즘 우리 많죠? 샤오미, 화웨이 이런 쪽에서 저가 폰이 상당히 이게 저렴한 임금까지 오니까 우리 영향을 세계 각국이 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산업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또 임금이 비싼 또 업종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우리 가전제품 생산하는 냉장고, 세탁기, 백색 가전, 이게 비싸잖아요, 우리 임금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임금이 싼 베트남, 이런 하노이 쪽으로 다 공장이 이전해 들어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요, 이제 노동력과 경쟁이 안 되는 산업은 다 이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남아야 돼? 예? 두뇌를 이용한 산업만 이제 국내에 남게 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는 굴뚝 산업이에요. 굴뚝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굴뚝 산업이고, 21세기는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중추가. 그런 산업의 대표적인 게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은 어디에? 대도시 내에 입지하는 산업.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 만든다 가져요. 어디 상암과 판교 이런 쪽인데 그런 산업이 바로 뭐야? IT, 정보통신 산업.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신성장 산업이에요. 그런 산업밖에 우리는 지금 경쟁이 없어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 보면 노동력 때문에. 자, 그런 산업이에요. 그런 산업을 뭐라고 해요? 새로운 입지 요인으로서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이 대도시 내부에 입지하는 그런 산업을 벗어나는 건데 족발할 때 우리 족이거든요. 탈족 산업이라고 해요. 좀 용어가 어려워요. 탈족 산업. 과거의 산업을 벗어난다. 탈족 산업이. 20세기와 21세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21세기 산업이 지금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는 계속 뭐를 고수해요? 20세기 산업을 고수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노동자의 사고방식도 20세기야. 이게 바뀌고 있는데 산업은. 그러니까 우리는 뒤처지는 거야. 그런 산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뭐가 있냐? 집적 지향형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집적. 그러면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을 집적이라 하거든요. 그럼 집적 지향형 산업은요,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어요. 또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는 집적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창고를 공동 이용하고 완성된 제품을 공동으로 수송 배송해서 생산비 절감폭이 크면 집적을 해야 돼. 대표적으로 벨기에 가면 엔트워프라는 도시가 있는데 엔트워프에 전 세계 화학 공장이 다 모여 있어. 왜? 유럽은 내륙인데 벨기에가 내륙인데 강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공장들은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LG화학은 못 들어가죠. 벨기에 엔트워프에. 왜 못 들어가냐? 우리는 100%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래서 LG화학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LG화학 못 들어가니까 어디 가요? 바다 건너 배출할 수 있는 영국이나 스페인 가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집적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적을 하면은 서로 경쟁이 되는데 못하면은 경쟁에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집적 지향형 산업도 우리가 잘 나오고. 그리고 중동에서 여러분 중동에서 유조선을 가지고 석유를 울산에 가져와요. 그럼 울산에서 석유를 정제해서 이제 관이나 뭐 자동차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가져서 뭐 자동차로 운송을 하겠지. 그럼 이 울산은 뭐다? 이 수송수단이 바뀌어요.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울산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적환지점, 적환지점 또는 이적지점이라고 해요. 이적지점, 적환지점, 이적지점은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인데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울산의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석유, 화학 이런 거. 대표적이죠.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이죠. 이 산업 요거 관련된 내용은요. 15-1과 16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과거 할 때 여기서 잘 헷갈릴 때 여러분 시험에 내면요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는가 봐요. 좀 주의 좀 하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헷갈리지는 않는 것 같고. 자, 여러분 교재에 109페이지에 지역경제 기반 분석이 나오는데 자, 이 지역경제 기반 분석에 거기에 입지계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또 출제할 수 있는데 12회 시험과 15회 시험은 이론으로 출제를 했고요. 이 16회, 18회, 21회 시험은 이 표를 이용한 이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출제할 수 있는데 이 입지계수거든요. 입지계수 또는 입지상 또는 LQ라고 하죠. 자,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입지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 분자로 주어지는데 이 분모에는
정국이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이렇게 정국이고 분자는 특정 지역이 들어가요. Z 지역. 이렇게 분자는 특정 지역, 분모는 정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국의 전체 산업, 자, 전국의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 산업, 여러분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제조업일 수도 있고 금융업일 수도 있고 부동산업일 수도 있는데 이 특정의 어떤 산업이 들어가요. 거기에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에 있어서의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지 계수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 표가 주어져서 계산해서 여기 들어가면 돼. 표에 숫자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계산한 값이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이 Z지역의 I 산업, 이 Z지역의 I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되는데 이때 LQ 값이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 1.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1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커요. 이 경우에는 Z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Z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수출을 하게 돼요. 다른 지역으로 Z지역 경계 밖으로 수출하는 이 기반 부문의 산업이다. 기반 부문의 산업.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GM 자동차가 있으니까 또 광주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가 있죠. 그럼 그게 바로 기반 부문의 산업이다. 수출하는. 자, LQ가 1보다 작으면요.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소비를 하게 돼요. 수출을 하지 못하는 비기반 산업을 말한다. 비기반 산업. 그러면 LQ가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오죠. 이 값을 가지고 1보다 큰가 작은가 판단해서 기반산업, 비기반산업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기반산업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내용이 우리가 출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경제 기반 숭수가 나오죠. 111페이지에 경제 기반 숭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기반 숭수를 보게 되면은 자, 경제 기반 숭수는 여러분 경제의 어떤 지역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순수인데 이것은 지역 전체에 있어서의 고용인구, 즉 총고용인구를 기반산업의 인구로 나눠주면 되겠죠. 뭐 기반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인구로 나눠주는데 그럼 지역 전체의 고용인구는 10만 명인데 기반산업의 고용인구는 2만 명이다. 2만 명은 얼마? 나눠줬던 10만 명을 2만 명 나눠주면 5가 되겠죠. 5. 그럼 경제의 기반 숭수는 5인데 그럼 이 수식에서 지역 전체에 있어서의 고용 인구. 자, 지역 전체의 고용 인구는 이 경제 기반 숭수. 자, 지역 전체의 고용 인구는 이 경제 기반 숭수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경제 기반 숭수에 이걸 곱해주면 되죠. 기반 이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인구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경제 기반 숭수는 5가 주어졌는데 2015년 여러분 2015년에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을 고용했더니 그 지역의 경제 기반 숭수는 5기 때문에 1000명에 5를 곱해주면 지역 전체는 5000명이 고용이 됐어요. 그럼 5000명에서 1000명을 뺀 나머지 4000명은 어디서 고용됐느냐? 비기반 산업에서 고용됐다는 거예요. 즉 어떤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 부문의 산업이 성장을 하고 이러한 기반 부문의 산업의 성장이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서 지역 전체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 바로 지역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지역경제 기반 이론. 자, 111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자, 또 우리가 매년 또 출제되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나오는데,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돼서 현재까지 발달되어 왔고 앞으로 미래에 도시가 어떻게 발달되어 나갈 것인가를 도시 행태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이론인데, 자, 시험 문제 요즘 매년 출제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먼저 최초가 또 거기 최초가 1925년에 나온 최초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최초 이론이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최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인데, 이 버제스는 미국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이론을 전개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버제스 이론은요, 1826년에 나타난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죠. 이걸 응용한 겁니다. 자,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보면요, 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배하는 작물도 달라져요. 그래서 6가지 형태에 있어서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타나요. 튀넨은 6가지 형태의 이 고립국 이론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주장을 하는데, 이 튀넨은 아까 앞에서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입니다. 이 농업 입지 이론을 뭘 했다? 이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응용을 한 거예요. 이걸 응용을 해서 어디에 적용했다? 최초의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해서 도시 부문에 적용한 거죠. 이 지문이 19회 시험에는 또 정답 지문으로 물었죠. 19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버제스 이론을 응용해서 튀넨 이론이 나타났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누구 이론을 응용한 거야? 튀넨의 이론을 응용해서 버제스가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어서의 내부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의 형성, 도시 내부의 공간 구조의 형성을 우리는 도시 생태학, 자, 도시 내부의 공간 구조 형성을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는데, 그럼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가 나와요. 자,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우리가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이 나타나요. 자,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보면요, 우선 중심 업무 지구를 우리는 센츄럴 비즈니스 디스트리트 중심 업무 지구예요. 여기 핵심이죠. 핵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밀려나서 두 번째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 침입. 거주지가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걸 우린 침입을 하고, 이건 생태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리고 침입하면 또 서로 원주민과 경쟁을 해서 이 지역이 새로운 다른 토지 용주체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하죠? 천이. 그래서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공간 구조가 거주지 분화 형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죠? 우리는 퇴폐, 슬럼 지구를 나타내는 점이지대. 이 점이지대를 전이지역, 천이지역인데, 여러분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점이지대는 동심원상에 몇 번째 있다? 두 번째 있다. 핵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벌써 두 번 출제했어요. 점이지대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장에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대가 나오죠.
이렇게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동심원상으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몇 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현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 그래서 또 출제 또 된 지문 중에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또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접근성도 낮아지고 또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범죄의 발생 빈도도 줄어든다는 내용이죠. 외곽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 최초기 때문에 이 순서 5단계 순서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점이지는 몇 번째? 2번째 있다.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핵심은 요거 하나죠. 여러분 핵심이 하나인 도시를 단핵 도시라고 하고요. 핵심이 여러 개인 도시를 다핵 도시라고 해요. 핵심이 하나면 단핵, 핵심이 여러 개면 다핵. 자, 그래서 이 버제스의 동심의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일반성이 결여됐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또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나온 게 2번째 이론이 나오죠. 1939년에 나타나는 이 호이트에 있어서의 선형 이론이 나와요.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우리는 축 이론이라고 하는데 또는 부문, 섹터, 부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일반성이 결여된 걸 이제 고려해서 이게 미국의 14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상세한 주거 입지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죠. 그래서 이것도 도시의 핵심은 하나거든요.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고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방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질적인 이렇게 이게 CBD 핵심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같은 종류의 토지 이용이 이렇게 도심 핵심 도심에서 시작돼요. 뭐를 따라서 교통망, 교통의 축, 교통망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확산이 되는 거죠.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는 동질적인 토지 이용이 뭐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 호이트. 여러분 이 선형이라는 것은요. 선은 부채꼴 선자거든요. 선은 부채꼴 선자고 형은 모양 형자인데 이것을 또 우리는 쐐기 모양.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또 쐐기 모양으로 또 한번 출제했는데 쐐기 모양을 우리는 웨지라고 하죠. 웨지. 쐐기 모양 같은 말이죠. 부채꼴 모양, 쐐기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데 항상 뭐를 따라 호이트가 뜨면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교통망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고속 교통망축 가까이는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급 주택 지역이 차지를 하게 되면은 그 좌우는 어떻게 돼? 그 좌우는 고급 주택 지역보다 집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급 주택 지역이 형성이 되고 중급 주택 지역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저급 주택 지역은 고급 주택 지역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호이트는 높은 도시에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관건은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지의 입지 선택 능력이 도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의 교재의 113페이지에 그 그림 밑에 5번에서 나와 있습니다. 체크를 또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호이트 이론의 한계는요, 이 주거지에 있어서의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고급 주거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114페이지 14번 문제 보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이론. 호이트 딱 나오면 못 봐요. 선형 이론이 답이지 뭐. 근데 거기 보세요.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이 지역의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 요거죠. CBD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들이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 쐐기형 교통 노선, 이게 포인트, 여기 나왔잖아요. 교통망, 교통 노선 떴고 쐐기형, 이거 나왔죠. 쐐기형 모양, 쐐기형 지대 모형으로 확대 배치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 호이트 나오면 뭐 선형 이론이지.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가 없어. 호이트만 나오면 볼 거 없잖아. 뭐 선형 이론 바로 가야지.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지 뭐. 114페이지. 자, 1945년에 이 맥켄지라는 학자가 주창을 하면서 이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우리가 발달된 다핵심 이론이 나와요. 다핵심 이론. 자, 토지 이용의 패턴이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이상되는 중심이 어떻게 돼요? 형성되면서 도시가 발달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해리스 울만이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에서 이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 이것도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여러분 25회 시험은요, 요 새 이론 출제를 했고요. 새 이론, 그리고 작년 또 다핵심 이론 나오고, 하여튼 매년 출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중간에 다핵을 성립시키는 요인이 나오죠. 우선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활동은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이 성립하고요. 자, 어떤 동종의 활동은 어떻게 돼? 동종. 같은 업종에 있어서의 활동은 어떻게 돼요? 같은 업종의 활동은 상호 집합 모이는 거죠.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상호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한 장소에 점포가 집중되는 집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문이 여러분 또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26회 시험에. 이종, 여러분 서로 다른 업종의 이종 활동은 상호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지역 내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입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입지적인 양립하기가 어렵다. 비양립성,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또 도시에는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지대가 싼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죠. 뭐죠? 지대, 지불 능력에 또 차이가 있죠. 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여러분 다액이 성립하는 요인 네 가지 중에서도 요 세 가지가 지문에 많이 나와요. 네 개 중에서도 요 세 가지가 시험 지문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제위원 교재는 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출제위원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출제도 이 세 이론만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리죠. 여러분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서 이용한 대가로서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지대는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 즉 토지에 대한 임대차 형식으로 된 가격이 지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지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지대는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가, 즉 잉여인가의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 잉여인가, 지대 이론의 논쟁의 핵심이 우리가 나타나요. 논쟁의 핵심. 그게 거의 100년에 걸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이론에 따라 이제 구별하는데, 자, 이 신고전 학파가 있어요. 여러분, 신고전 학파는요, 우리가 19세기 후반, 그러면 19세기 후반 하면 1800 약 900년, 여러분 1800 약 90년, 1890년에 나타난 19세기 후반입니다. 나타나는 신고전학파가 있어요. 신고전학파. 자, 이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이 신고전학파에서는 우리가 토지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때 토지 자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고전학파에서는
토지 자본을 구별하지 않고 이 토지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생산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이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이 지대는 뭐에 대한 이 토지라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이 토지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대는 신고전학파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자,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는 게 신고전학파의 견해인데,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요, 알프레드 마샬이에요.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알프레드 마샬은요 준지대란 말을 하나 써요. 준지대. 마샬의 유명한 우리가 준지대, 쿼지 렌트인데, 이 준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에 고정. 자, 여러분 항상 이 고정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단기에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이 고정된 생산 요소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기계라든지 기구 등을 들어볼 수 있는데,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우리는 바로 준지대다. 단기에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있죠. 이게 준지대인데, 그래서 단기니까 뭐다? 준지대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분 영구적이 아닙니다. 단기간이기 때문에 준지대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장기로 가면 여러분 자동차 생산 라인도요 어떻게 돼? 단기는 고정돼서 뭐 확장이나 축소가 안 돼요. 예? 한 뭐 7, 8년간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장기로 가면은 모든 생산 요소가 다 변해. 가변적이야. 장기는 모든 생산 요소가 다 변해. 단기는 이제 고정된 게 있지만은 장기는 모든 생산 요소가 다 변하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장기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단기에만 발생한다. 는 내용인데, 이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 24회, 그리고 작년 26회 시험에 또 출제된 용어.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시면 116페이지에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되겠는데, 시장에서 균형 가격만큼 우리가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만약에 생산 요소를 나는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예? 시장에서 균형 가격만큼 받으니까 또 이만큼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럼 균형 거래량 QE까지 계속 세분시키면요, 이런 부분에 뭐죠? 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면적이 바로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입니다. 불로소득인 경제지대. 그럼 요건 뭐죠? 요 부분은, 자, 생산 요소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잖아요. 최소한의 이 금액을 나타내는 게, 이 금액을 우리는 최소한의 금액을 전용 수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곱한 이 면적은 바로 뭐가 돼? 이 면적은 총 수입이야. 그래서 경제지대는 총 수입에서 뭐를 빼면 돼? 총 수입에서 요 밑에 흰 부분 전용 수입을 빼면은 경제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요소 공급 곡선, 이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자, 여러분, 요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면은, 즉 기울기가 급할수록 탄력성,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입니다.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요, 점점 요게 기울기가 급해지면 이렇게 경제지대는 더 증가하고 전용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경제지대는 많아지면서 전용 수입은 줄어듭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현재 여러분 생산 요소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한다 가정하면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되는데, 이때는 요 부분, 이 부분 전체가 바로 뭐가 돼? 경제지대가 되고, 이때 이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돼? 총 수입이 돼. 경제지대는 총 수입 자체가 경제지대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돼? 전용 수입은 없어요. 제로. 그러니까 요 노란 선이 점점 기울기 급해서 이렇게 급해지면 요 전체가 다 경제지대가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지대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관련해서 이 내용인데, 이 경제지대를 이탈리아의 학자 파레토라는 학자는 이것을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파레토, 사람 이름입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데, 그래서 작년 시험에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인데 이것을 준지대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에 경제지대 그리고 전용 수입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교재 117페이지 고전적 지대 이론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도 우리가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학자들의 견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